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장중한 때는 2280선까지 오르면서 2018년 10월 이후 22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FOMC 측에서 제로금리 기조를 재확인했고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소식에 위험자산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은 지난 24일부터 5거래 연속 순매수 중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GDP 발표 등으로 3대 지수가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연기 시사 발언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가 시장을 끌어내렸지만요. 시장은 다시 한번 실적에 주시하면서 기술주 섹터는 여전히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시장 이슈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미국의 올해 2분기 성장률이 73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전분기 대비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 32.9%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1분기 마이너스 5%로 6년 만에 역성장으로 돌아선 데 이어서 하락폭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네, 미국의 경제 지표 악화로 국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물 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3.3% 떨어진 39.9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WTI가 배럴당 40달러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9일 이후 3주 만에 처음입니다. 또 연일 최고가 행진을 벌이던 국제금값은 10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애플은 사상 최대 실적과 함께 4대1 주식 분할을 발표했습니다. 애플의 3사 회계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 가깝게 급증한 596억 9천만 달러로 집계돼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또 애플은 이사회에서 4대1 주식 분할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더 광범위한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액면 분할된 주식 거래는 다음 달 31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지난 2분기 미국 경제가 역대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내놓은 기술 기업들의 강세로 나스닥 종합지수는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만나보시죠. 네, 먼저 다우존스 지수는 파란불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0.85% 하락하면서 26,313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만나보시죠. 네, 0.38% 약보합권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3,246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 만나보시죠. 나스닥 지수 나홀로 빨간불이었습니다. 0.4%의 상승세로 거래 마쳤는데 1,587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전해드렸듯이 애플도 호실적을 발표했고 아마존도 장후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2, 4분기의 순이익이 2배 가깝게 증가가 된 상황이고 페이스북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순이익 그리고 사용자 수가 모두 급증을 했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이어서 어제 우리 증시 마감 상황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어제 삼성전자 장중한 때는 59,800원, 900원대까지 진입이 됐었는데 마감 때는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하고 거래를 마쳤습니다. 59,0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어제 오랜만에 SK하이닉스 외국인들 매수가 대거 들어왔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83,000원대에서 계속 횡보하던 SK하이닉스는 2.5% 이상 급등하면서 85,3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계속해서 좀 하락 국면입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좀 매도세 나타냈는데요. 어제 장중한 때는 1% 넘는 낙폭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0.6%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 네이버 어제 호실적을 발표했었죠. 장중한 때는 2% 이상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장 막판에는 상승분을 대부분 좀 반납을 하고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선주가 삼성전자 강세와 함께 다시 한번 5위권까지 진입된 상황입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현대차 다시 한번 2% 강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삼성 SDI 제치고 9위권까지 진입이 됐고요. LG화학과 삼성 SDI는 보합권,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강보합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CJ 눈에 띕니다. 2% 역시나 강세로 거래 마쳤는데 어제 장중에는 6% 이상 뛰면서 25만 원대를 상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 좀 힘을 잃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시장에서는 특징적인 것이 바로 외국인들의 수급이었습니다. CJ는 어제 외국인들이 대거 팔아치우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기관의 매수로 어제 다시 한번 빨간불로 거래 마쳤습니다. 24만 3,7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HLB 어제 4% 넘게 급락했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함께 HLB 계속해서 좀 하락 국면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8만 3,7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다시 한번 5위권까지 진입됐습니다. 현대차 강세 보이면서 에코프로비엠이 함께 좀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1% 넘게 뛰면서 14만 8,6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어제 6위부터 10위까지 제넥신, 차액실현 매물들 나오면서 5% 급락 나왔고 KMW 1% 넘게 빠지면서 어제 시장에서는 7만 2천 원대를 이탈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반면에 SK머티리얼즈 계속해서 좀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다시 한번 8위권까지 진입됐고요. 5% 넘게 급등하면서 24만 9,200원대, 그리고 CJ ENM 약보합권 펄어비스 어제 다시 한번 1% 넘게 빠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인들의 이름들 만나보시죠. 네, 비트코인부터 함께 보시면요. 0.9%의 상승으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300만 원대에서 여전히 거래가 되고 있고 이더리움이 특징적이네요. 현재 6% 가깝게 상승하면서 어제 같은 시간에는 38만 원대에서 거래 중이었는데 현재 41만 원대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특히나 좀 상승폭이 큰 상황인데 유동성 장세에 더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라는 호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샌비드 타임존은 300원대를 이탈하면서 3% 넘게 급락 중입니다. 이외의 코인들 만나보시죠. 네, 오미가세부터 함께 보시면은 에메랄드 이더까지 현재 대부분 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외의 코인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 함께 보시면 1%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고 이오스도 마찬가지로 2%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이슈와 종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김민수의 사셨나요? 라는 코너로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업종이 계속해서 상승 중입니다. 대표님께서 앞서서 좀 언급을 해주셨던 현대차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일단 부품주들도 함께 동반 상승세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앵커님, 어제 남자친구 시리즈에 이어서 오늘 2탄입니다. 네, 남자친구가 먼저 있냐고 여쭤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너무 슬픈 질문일 것 같아서. 네. 네. 그냥 있다고 가정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먼저 성별이 돼야 되겠네요. 네. 좀 아쉽긴 하지만, 네, 일단 중요한 게, 어제 남자친구가, 가상의 남자친구가, 삼성전자를 산다고 했더니 말렸죠, 앵커님께서. 네. 그러면은, 자기가 못 사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현대차를 그냥 지금 딱 사는 거 어떨까라고 물어봤을 때 앵커님은 어떤 대답 하시겠습니까? 저는 현대차는 살만하다 네. 이렇게 봅니다. 경기 민감주 계속해서 좀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네. 지금 좀 한번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또 앞서서 대표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듯이 전기차와 관련해서 엮여서 현대차가 오히려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의견에 저도 동의하고 있거든요. 뭐 어떤 게 네. 사실 현명한 답일까요? 네, 이렇게 상세하게 상담을 해줄 남자친구가 없다는 게 참 다시 한번 아쉽긴 하지만요. 네. 아마 있다면은 큰 성과를 이룰 분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앞서서 앵커님이 다 얘기하셔서 저는 그냥 참 말씀 잘하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게 되면 현대차가 현대 기아차 모두 다 봐야 되겠죠. 특히 강조드렸던 게 해외 메이커들은 어제 DM의 실적이라든가 최근에 유럽의 메이커들, 자동차 회사들 실적 발표하는 거 보면 참 잔혹합니다. 그 정도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여파가 상당히 심했는데 그래도 이런 때 상대적으로 선전했다. 대표적으로 국내 내수 쪽에 어느 정도 이번에 보니까 또 카니발이 새 모델이 나오죠. 근데 사상 최대 예약 건수까지 보여줬다라고 하게 되면 의외로 한국이 내수가 그렇게 부진하다라고 또 볼 수도 없는 요인이 아닐까 생각도 들고 있는데 그만큼 내수의 힘에 덧붙여서 그래도 선방했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렇게 선방한 만큼 하반기의 기회 요인들을 잘 잡게 되면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이 일단 현실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기대를 한껏 몸에 받고 있는데 그에 걸맞는 성과를 보여줄 것인가가 또 하나의 숙제이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까지 잘했던 만큼 잘하지 않을까의 무게를 두고 있고요. 특히 현대차가 이번에 정의선 부회장으로 교체되면서 전략적인 부분에서 성공을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제네시스라는 브랜드입니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 브랜드를 잘 보시게 되면 기존의 소나타 시리즈, 그랜저 시리즈 그리고 새롭게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있긴 있었는데 약간 타겟팅이 좀 애매했었죠. 이거를 고급화 브랜드로 끌고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적인 부분 쪽에서 약간 그냥 승용차 예전에 그랜저 위급의 쪽에서만 한정받았던 부분들이 지금 보게 되면 제네시스 브랜드가 좀 더 라인업을 좀 다각화시키기 시작하고요. SUV 쪽도 고급화 쪽으로 먹혀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보통 GV80 같은 시리즈 같은 경우도 기본 옵션하고 포함하게 되면 7,8천만 원대까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잘 팔리죠. 그러면은 가격을 높이 쓰는 고급화 브랜드 전략 쪽에서 오히려 좀 가성비가 높은 자동차보다 높이 팔리는 자동차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훨씬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의 가장 큰 포인트도 일단 타겟팅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전기차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도 성과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 특히 지난번에 잠깐 언급드렸듯이 지금 상반기에만 현대 기아차가 합산하게 되면 유럽에서 그리고 또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7%대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테슬라 뒤에 바짝 쫓아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이제 폭스바겐과 2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쪽에서 좀 성공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코나라고 하는 코나 EV죠. 이쪽이 지금 글로벌 판매 10만 대까지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맞는데,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들이 이번에 유럽의 6월달 전기차 판매 동향을 보게 되면 100몇십 % 성장하고 있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아마 이번에 7월달 끝나고 8월 초에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판매 동향이 나올 겁니다. 그때 오히려 생각보다 더 잘 나왔다. 대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유럽 쪽에서 성과가 좀 잘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한 단계 레벨업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 가상의 남자친구도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기 때문에 그런 변화 쪽에서 계속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현대모비스나 만도 같은 경우도 실적을 발표하면서 별로 안 좋게 발표했죠. 근데 만도 같은 경우는 실적을 안 좋게 발표했음에도 왜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을까요? 여기가 또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지난 실적은 잊어라 3분기부터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쪽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자동차 쪽을 좋게 보면서 여러 가지 찾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그래도 지금 내연기관 쪽에서 친환경 쪽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에 적합한 종목이 뭘까라고 찾는데 아직 부품주 쪽에서는 활발하게 그리고 또 빠르게 이에 현대차의 전략과 같이 맞춰서 변신하고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쭉 확인되면서 또 기업들의 코멘트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실적은 당연히 이제 부진했지만 우리는 현대차와 함께 이런 쪽으로 개발하고 있고 이런 쪽에서 맞춰가기 시작하게 되면 앞으로 장밋빛에 대한 미래를 보여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커멘트들이 확인이 돼야 이제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좀 더 시각이나 앞으로에 대한 투자 기회를 찾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 전 단계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발표하고를 좀 더 바쁘게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그나마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 관심을 갖는다라고 되면 예전에 한두 번 언급드렸던 종목인데 S&T 모티브라는 회사고요. 그냥 방산주가 아니라 전기차 관련된 특히 친환경차 쪽에서 수소차도 마찬가지고 이제 모터로 구동되죠. 이 모터로 구동되는 쪽에서 나오는 핵심 부품을 공급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번에 한번 이 부분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쭉 올랐다가 약간 또 하향화되다가 이번에 다시 올라오고 있죠. 이번에는 다시 한번 직전 고점대를 안착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친환경차가 커지게 되면 대표적인 수혜일 관점 쪽에 무게를 두면서 접근하는 게 맞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한온 시스템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에 내연기관의 열 관리하는 공조 쪽이 이제 싹 바뀌게 되죠. 전기차에 대한 공조는 예전과 다른 수준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적합한 대표적인 종목이다 보니까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시류에 맞게 어떤 라인이라든가 그리고 실적 흐름들을 보여줄지는 조금 더 뜯어봐야 되겠다라는 것 쪽에서는 눈여겨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두 종목이 가장 눈길이 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언택트 업종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카카오와 네이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좀 지금 사봐도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죄송합니다만 남자친구 3탄까지 가겠습니다. 네. 가상의 남자친구 네, 3탄까지 가겠습니다. 이제 현대차 사고 나머지 조금만 한 20-30%만 네이버 사는 건 자기야 어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뭐 네이버는 실적도 괜찮고 장기적으로 네. 봤을 때 저는 네이버는 정말 크게 앞으로 성장할 회사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지금이 네. 매수 적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좀 많이 올랐기도 했고 언택트와 관련해서 좀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간 측면도 있거든요. 어떻게 네. 해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원고 그대로 읽으신 느낌이 드는데요. 네. 네. 일단, 예, 다시 한번, 남자친구가 빨리 생기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이번 시리즈는 마치겠고요. 네이버 이번 2분기 실적 발표했습니다. 발표했는데 실적이 다 예상했던 수준 정도로 좋았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제 컨퍼런스 콜 유심 있게 저도 지켜봤는데, 저희가 다 알았던 내용들, 대표적으로 커머스 폭발하고 있다. 뭐 클라우드, 지금 언택트의 대표답게 괜찮다. 그리고 또 하나 웹툰 얘기도 했었죠. 웹툰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한번 잠깐 언급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DNC 미디어라는 회사가 있는데 솔직히 사람들이 카카오나 그리고 네이버 쪽의 웹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쓸 때
이 회사의 웹툰을 주력으로 하는 이 회사의 주가는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잘 모르는 게 함정이고요. 근데 지금 일단 이런 부분들 쪽으로 봤을 때 웹툰이 이제 저희 지금 이제 미국 북미 쪽에서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직접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재밌냐? 물론 영어로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재밌냐라고 했는데 그에 따른 해답이 이런 수요가 받쳐준다라고 하게 되면 재밌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K 뷰티부터 K 뮤직, K 바이오뿐만 아니라 이런 웹툰 쪽에서도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뭘까라는 쪽에 대한 또 하나의 대답을 여기서 해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눈길이 가는데 하나 또 어제 네이버의 컨퍼런스 콜 중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금융 쪽 얘기를 했습니다. 금융 쪽에서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증권 이런 식으로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우리가 직접 하겠습니다라고 뛰어든 입장인데 네이버는 금융 쪽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즉 우리는 금융 쪽에 관심이 많긴 많되 일단 중개자의 역할로만 하겠습니다라고 선을 그었죠.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플랫폼의 확장성의 또 하나의 어떤 가지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뛰어들어서 어떤 수익 창출을 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를 보게 되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장을 열어놓고 수수료만 챙기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카카오와의 차이가 또 분명히 나오는 게 네이버는 약간 좀 양반적인 느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좀 장을 벌려놓고 뒤에서 그래도 좀 챙겨가는 구조. 근데 카카오는 돈 될 만한 거 직접적으로 다 뛰어드는 구조. 여기서 좀 주가나 앞으로의 사업 흐름들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카카오가 지금은 성장성 면 쪽에서는 당연히 어떤 직접적으로 뛰어들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은데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리스크도 높죠. 특히 중개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은 어떤 앞으로 어떤 나올 수 있는 리스크는 직접 니네가 뛰어들었으니만큼 니네가 해라라고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카카오는 만약에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면 본인들이 다 직접 안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어떤 회사의 기업의 이미지 차이도 분명히 나오고 있다는 쪽도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주가와 관련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측면은 올해 예상 수익이 8천억대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장에 걸맞는 성장을 보여줄 걸로 이어지고 있는데 8천억 나올 때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48조 원입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 계산으로도 지금 PER 계산하게 되면 60배인가요? 5, 60배까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빠르게 올라왔던 주가 수준의 탄력을 봤었을 때 지금 어느 정도 이를 올해의 실적과 내년 정도까지의 흐름들은 반영했다라고 보게 되면 아마 올라온 주가 속도가 지금부터는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로 무게를 두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방향성은 맞습니다. 방향성은 계속 성장함과 함께 계속 우상향으로 맞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기존의 상승 속도는 앞으로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보게 되면은 일단 지난 상승 각도를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짜기는 좀 부담스럽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일단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예전만큼의 가파른 상승 속도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그냥 지금은 일단 기존 보유자의 의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사볼 필요는 있겠는데 그에 따른 어떤 변화들은 일단 앞으로 숙제를 넘겨놓으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MSCI 한국 지수의 8월 정기 조정 시점이 다가오면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뜨거운 상황인데 어떤 종목들 현재 지금부터 좀 눈여겨보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 MSCI 리뷰가 이제 보통 2월 달과 8월 달에 분기 리뷰가 있고요. 5월 달과 11월 달에 반기 리뷰가 있으면 다 중요하네요. 네, 1월 달과 6월 달은 끝나는 시점, 그 반기가 끝나는 시점이다 보니까 또 중요하고, 매월이 다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MSCI가 8월달 분기 리뷰와 관련돼서, 이어지게 되면 그에 따른 또 편입 편출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가죠. 대표적으로 지금 MSCI 추종 자금만 57조 원대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편입과 편출에 이어지고 있는 패시브 자금에 대해서 신경이 쓰일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시총 기준으로 봤을 때 약 한 3조 8천억, 한 4조 원대, 이 정도 부분이 어느 정도 편입 가능성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밖에 기존 종목 쪽으로는
1조 원대가 안 되게 되면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대표적인 진단키트 종목들이죠. 그쪽에 대한 시즌이나 그리고 또 신풍제약까지도 언급이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신풍제약이 MSCI에 편입될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편입되고 다음 분기 때 바로 탈락하게 되는 또 불상사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 또 알테오젠까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죠. 이런 어떤 바이오주 쪽에서 한 종목 정도가 편입되지 않을까로 보여지고 있는데 가능성이 높은 것은 시즌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벌써 시총 8조 대까지 들어왔나요? 예, 이 정도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진단키트의 위력들 너무 과소평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랩지노믹스 상당히 좋게 봤고요. 갖고 있다가도 이번에 기간 조정 나올 때 참 고생했었는데 근데 올라올 때 너무 일찍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 움직임 나오는 게 약간 또 뻘쭘한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진단키트 쪽에는 실적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SK 바이오팜 얘기가 많은데 편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거래 주식수가 유통거래 주식수에 미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13%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편입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편출될 가능성이 나오는 종목이 한화라든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대우건설, 현대백화점 뭐 이런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번 관련된 종목으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쪽에 대한 흐름들도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는데 그래도 지금 제외다 보니까 그렇게 신경이 많이 가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신주의 외국인 비율 한도 측면으로 보게 되면 많이 줄어서 오히려 비중이 올라가지 않을까도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5G 투자를 막 해야 될 때죠.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비와 또 투자 비용 생각하게 되면 솔직히 통신주에 대한 메리트가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은데 소외되다 보니까 한 번쯤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으로는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관련된 종목 쪽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아직 떠오르는 종목들이 크게 없다. 그냥 시즌만 보인다라고 생각해 보이는데 시즌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편입하기는 지금은 약간 부담스럽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일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에서 올해 5월 말 현재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0.37%로 잠정 집계됐다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짚어봐 주시죠. 네, 우선 국민연금 수익률이 지난 4월 말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5월 들어서 좀 상승 전환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5월 말에 현재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이 0.37%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는데요. 올해 월별 이제 국민연금 수익률은 1월 말에 0.6% 시작해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2월 말에 마이너스 0.45%, 3월 말에 마이너스 6.08%, 4월 말에 마이너스 2.57%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계속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5월 말 수익률은 플러스로 돌아섰는데요. 자산군별로 봤을 때도 이 금액 가중 수익률 기준 해외 채권과 또 국내 채권 자산군 수익률이 각각 10.59%, 2.27%로 집계됐고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은 이제 마이너스 6.18, 마이너스 6.63%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국내 채권 자산군은 국내와 또 글로벌 주요 국가가 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이 기준금리 인하, 또 채권 매입 같은 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쳐서 수익률이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미국채 10년물은 연초 이후에 5월 말까지 0.01% 하락했는데 국내 국고채 3년물도 같은 기간에 54.6%나 내렸습니다. 우선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좀 장기화 우려가 있고 이 홍콩 보안법과 관련된 미국과 중의 갈등 등으로 수익률이 지금 하락한 부분이고요.
이 우리나라 코스피는 연초 이후에 5월 말까지 7.65% 하락했는데 글로벌 주식시장도 같은 기간에 9.13% 내렸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은 7% 올랐고요. 이번에 국내외 대체 투자 자산은 대부분 이자, 배당 수익,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 환산 이익으로 상승했고요. 이 대체 투자 자산은 연도말 기준 연일에 공정가치 평가를 진행하면서 연중 수익률은 공정가치 평가액에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국민연금 기금의 설립 이후에 연평균 누적 수익률은 5.29%, 누적 수익금은 370조 2천억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의 목표 주가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업황이 바닥을 통과했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증권사도 목표 주가도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우선 유가 상승에 따른 턴어라운드 기대감, 또 배터리 부분 계속 개선 등이 목표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올해 2분기 실적은 영업 손실이 4,397억으로 작년과 비교해서 적자 전환했고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44.71% 감소한 7조 1,995억이었습니다. 유가 하락에 따른 충격으로 재고 평가 손실 규모가 3,014억 원에 달하면서 이 실적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2분기 연속 적자를 냈긴 했지만 증권사들은 오히려 SK 이노베이션이 목표 주가를 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한국투자증권은 기존 13만 원에서 15만 5천으로 올렸고요. 이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에도 14만 5천 원에서 16만 5천 원으로 올렸습니다. 특히 교보증권 같은 경우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우선 증권사들 목표 주가를 올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하반기에 남아있는 모멘텀인데, 우선 유가와 또 정제 마진 상승에 따른 턴어라운드 지금 기대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2분기에도 유가가 1분기 때보다 상승하면서 SK 이노베이션 영업 손실이 1분기에 1조 7,752억 원에 비해서 큰 폭으로 개선됐습니다. 이에 BNK 투자증권은 SK 이노베이션의 3분기 영업이익을 3,212억, 4분기는 1,653억으로 추정했고요. 이 신종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이제 부정적인 변수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 업황이 바닥을 통과했다라는 판단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영업이익의 이 변동은 정유 부분에서 좀 발생하는데요. 이 정유 손익은 3분기에 2,993억 원, 4분기에는 1,221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3분기에는 재고평가 이익이 2천억가량 발생하고, 이 평균 정제 마진도 2분기 대비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 수익성도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전기차 시장이 또 고성장하면서 이 수주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2차 전지 사업 모멘텀이 점점 계속해서 부각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 이 LG화학과의 소송이 남아있긴 하지만 전일 열린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SK이노베이션은 이 LG화학과의 소송에 대해서 좋은 결과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대차는 물론 또 포드, 폭스바겐 같은 주요 완성차량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수주를 감안하면은 상호 합의를 통한 소송 취하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5기가와트에 불과했던 전기차 배터리 생산량이 올해 같은 경우 28기가와트로 확대되면서 이 수주 잔고를 감안할 경우에 연간 생산 능력 기준 85기가와트를 곧 상회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을 해서 최대 40조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좀 수혜를 볼 만한 시장 섹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지금 현재 정부가 연내 200개, 2022년 말까지 매 단기 봤을 때도 200개 기업을 이 국가대표 혁신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현재 32개 혁신기업을 선정했습니다. 각 산업 부분의 특성, 그리고 기업 혁신성의 이해도가 높은 관계부처, 또 단체 등의 심사를 바탕으로 지정했는데, 업종은 이렇습니다. 디지털, 그린 뉴딜, 미래차, 바이오, 시스템 반도체 같은 신사업, 또 소재, 다 아시다시피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부장 기업 등이 대상입니다. 이 신사업을 개편하는 혁신 기업, 또 해외 노하우 등을 갖고 국내로 이탈하는 기업 중에서도 혁신性높은 기업도 포함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약 40조 원의 기존 정책 금융 여력을 활용하면서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우선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대출과 이 보증 한도를 확대하는 부분이고요.
이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현재 기업당 시설 자금은 2천억, 운영 자금은 500억까지만 대출해주지만 혁신 기업은 이 같은 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수출입은행도 현재 수출 실적의 50에서 90%를 지원하는 것을 100%로 확대하고 이 신용보증기금도 보증한도를 30억에서 150억으로 증액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산업은행은 이 산업부 익스포즈에서 혁신기업 지원도 배제한다라는 부분인데요. 현재 자동차는 11조 9,500억, 전자부품은 2조 9,100억 등 특정 산업 부분에 대한 총 대출 한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혁신기업은 여기서 제외하겠다는 것입니다. 금리 감면도 해준다는 방침인데요. 이 기업의 혁신성과 또 기술성 등을 감안해 산업은행은 최대 0.7%, 그리고 수협은행은 0.5에서 1%를 지금 감면해주는 부분이고요. 아울러 재무 상황이 안 좋고 신용도가 낮은 혁신 기업에는 경영 재무 관리 등에 필요한 경영 노하우를 적극 제공하고 또 해외 판로 개척 등을 위한 산업 인프라도 지원한다는 부분입니다. 이 밖에 민간 자금 후속 투자도 이루어질 여건도 조성하기로 했는데 이 혁신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혁신성이 우수하고 또 대규모 자금 유치가 필요한 기업을 연간 30개 이상 선정하면서 국내 벤처 캐피탈 협력 채널, 또 투자 설명회 등을 통해서 민간 투자금을 유치할 기회를 좀 부여하는 부분입니다. 이 기술 혁신 등을 숙제하고 또 산업 발전이 이루어진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한국판 뉴딜에 따른 재정 확대를 보완하면서 이 디지털 또 그린 뉴딜 부분의 혁신 기업의 적극적인 금융 지원이 이루어지는 게 하는 게 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그린 뉴딜 같은 이런 관련 종목들 좀 살펴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역시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기업에 대한 관심이 아직까지 뜨거운데 이 관련 기업들도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ELS, 주가 연계증권 관련해서 건전성 규제가 새롭게 도입이 됩니다.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우선 이 파생결합 증권이 이 증권회사 금융시장, 투자자에게 미치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발굴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 파생결합 증권시장 건전화 방안을 마련한 부분인데요. 우선 골자는 그렇습니다. 자체적인 리스크, 그러니까 증권회사의 자체적 리스크의 관리를 강화하고 유동성 비율의 규제 내실화를 통해서 시장 변동성 확대 시에는 상식 대비하도록 하는 부분인데요. 우선 극단적인 어떤 시장 충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자체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점검하기로 한 부분입니다. ELS 규모가 좀 증가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때 증권사의 유동성과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구체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에 최근의 극단적 상황을 포함시키고 그 결과를 금감원이 점검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면서 이 증권회사별 ELS 자체 해지 관련 외화 조달 비상계획도 구축한다는 방침이고요. 또 파생결합 증권을 발행하는 모든 증권사에 대해서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를 강화하면서 원화 유동성 비율 제도 내실화도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증권사는 수신 기능이 없어서 해외 파생 상품 거래소에 마진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단기 금융 시장을 통해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 원화 유동성 비율은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이 파생결합 증권 유동부채 산정 시에는 일부 미흡한 측면이 존재하는 부분인데 이를 위해서 최종 만기가 아닌 조기 상환 시점을 기준으로 유동부채를 산정하고 또 파생결합 증권을 발행하면서 일반 증권사에 대해서도 종합금융투자 사업자와 동일한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개선안은 규정 개정일 이후에 신규 발행분부터 적용하는 사항이고요. 이 금융시장의 충격도 발생했을 때 ELS 등의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하지 않도록 이 파생결합 증권을 특수하고 또 해지 자산 분산 투자도 유도하는 부분입니다. 또 원금 비보증 파생결합 발행액이 클수록 이 레버리지 비율상 부채금융 반영 비율을 가중하면서 과다 발행 유인을 좀 차단하기로 했고요. 또 자기 자본 대비해서 ELS와 DLS 잔액이 50% 초과하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200%까지 가중치를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떤 금융당국 같은 경우는 규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사항은 8월 중에 업계 지도중을 통해서 다시 시행할 예정이고요. 이 건전성, 유동성 규제 같은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항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예 기간과 또 시행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면서 연내 규정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 월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에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충청도와 전북, 경상 서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충청 남부와 전북, 경상 서부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와 함께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충청 남부와 전북을 중심으로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해안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며 현재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대구와 제주의 낮 기온은 33도까지 오르며 매우 덥겠고요. 강릉의 낮 기온도 30도를 기록하며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볕이 강한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외출 시에는 물을 자주 마셔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아침까지 충청도와 전북을 중심으로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전과 청주에는 아침까지 비가 내리다 차차 개겠고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30도로 매우 덥겠습니다. 동해안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 속초 31도, 강릉 30도, 울진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에는 아침까지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요. 낮 기온은 광주 31도, 부산 29도로 역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서 수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